울산에서의 평화로운 시작.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남동부에 위치한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울산은 예로부터 공업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는 대규모 공장들보다는 작은 시장, 오래된 골목, 그리고 평범한 이웃들로 가득한 조용하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울산 시내에서 전통 한지 제작 공장을 운영하며 늘 바쁘게 지내셨지만 한 번도 저와 동생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지 않으셨죠. 저희 집은 대대로 울산에서 살아온 집안이라 이른 아침 장터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 푸근한 이웃 아주머니들의 인사, 저녁이면 동네 골목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등 익숙한 풍경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울산은 산업도시답게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지만 우리 동네만은 고향 같은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계절에 따라 다른 색의 종이가 쌓여 있었고 저는 가끔 아버지를 도와 종이 묶음을 정리하거나 엄마가 해주는 간식을 먹으며 공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은 언제나 함께였고 매주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일주일을 나누는 시간이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자라왔기에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미래는 언제나 평탄할 거라 믿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즐겁게 뛰놀고 방과 후엔 시장길을 따라 집까지 걸으며 울산 특유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런저런 상상을 하곤 했죠. 시내 너머로 보이는 태화강의 푸른 물결과 높은 공장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마저도 저에겐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 한지로 직접 만든 전통 등불을 밝히며 집안을 환하게 비추던 따스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울산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공업만 발달한 곳이 아니라 역사와 정이 흐르는 삶이 스며있는 공간이라는 걸 마음 깊이 느끼곤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평범하다고 느끼는 가정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특별했던 울산의 집, 가족, 이웃, 그리고 아버지의 공장,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제가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울산에서의 유년기는 제게 지울 수 없는 추억이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울산이라는 도시, 그리고 저희 가족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사랑, 그리고 서두름 속의 결혼. 제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나도 이르게, 그리고 생각보다도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무렵 아버지의 종이 공장에서 일하던 한 청년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진우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마음이 끌리는 특별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늘 말이 적었지만 책임감 넘치고 무엇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을 홀로 책임지며 살아왔다고 들었을 때 저에게는 그저 동정심만이 아니라 존경심에 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 임하던 그의 모습은 저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른스러움과 단단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장에서 부모님이 진우를 가족처럼 챙기시긴 했지만 저는 진우를 점점 한 남자로서 보게 되었고 어느새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감정은 이미 사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몰래 쪽지를 주고받고 공장 뒷마당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아마도 저의 첫사랑이었던 진우랑의 일상은 지금도 돌아보면 아련한 영화 속 장면처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연애가 오래 지속될 리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진우가 함께 공장 근처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어머니께서 우연히 목격하시게 되었죠.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하지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고 부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직 살 경험도 많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직 사랑만 믿고 행동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조건과 반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진우를 사랑하고 그 사랑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부모님의 품을 떠나 스스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저희는 울산이 아니라 인근 도시 대구에서 소수의 친구와 친지를 모시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나 웅장한 결혼식장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더욱 진실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동안 듯 행복하다고 느꼈던 저의 미소가 사진 속 어색한 모습으로 남아있네요. 이른 사랑과 서둘러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우와 함께라면, 그리고 저 두 사람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어떤 역경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마도 지금 돌아보면 참 철없고 무모했던 나날이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반대에 맞서다 부모님께 내가 진우 오빠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순간 평생 처음 보는 진지함과 단호함이 부모님의 얼굴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저 걱정이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내 진심을 받아주실 줄 알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벽에 부딪혔다. 어머니께서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다. 진우 오빠와의 만남을 완전히 금지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려 하셨다. 합리적인 근거들을 내세우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딸이 어떤 고생이라도 하지 않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는 부모님 특유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반대라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무렵부터 부모님과의 대화는 갈수록 팽팽해졌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쓸쓸했다. 어릴 때처럼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품에서 모든 걸 의지하기만 했던 나였지만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에 순응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 정말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고민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포기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진우 오빠 역시 부모님의 반대 소식을 듣고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양가 가족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년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없다며 한동안 나를 외면하셨다. 친척 어른들도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친구들마저도 조금 더 생각해보라며 나를 말렸다. 가끔은 혼자 골목길을 걷다 눈물이 쏟아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오빠와의 사랑이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몰래 만나던 밤, 같이 걷던 강가에서 손을 꼭 잡고 했던 다짐, 아버지의 단호함, 어머니의 눈물, 집안 안팎의 수군거림,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방으로 찾아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게 오랜 신경전 끝에 결국 나는 부모님의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오빠 곁에 서기로, 내 삶의 선택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뜨거운 시기였지만 그만큼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또렷해진 순간이기도 했다. 나지아코는 어려운 시작, 부부가 하나 된 동행증이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호 오빠와 결혼을 강행한 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영락없이 고된 길의 연속이었다. 화려한 결혼식도 풍족한 신혼집도 없이 우리는 대구의 낡은 원룸에서 조촐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밖에서는 늘 씩씩한 얼굴이었지만 막상 집에 들어오면 두려움과 현실의 벽이 더 높게 느껴졌다. 공립, 첫 달 살림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했다. 오빠는 낮에는 동네 소규모 소방업체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하루에 2~3시간 겨우 눈을 붙였다. 나 역시 대학을 휴학한 채 식품마트의 아르바이트와 공사장 도시락 배달까지 하며 집안 살림에 힘을 보탰다. 고단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손을 꼭 잡아주는 짧은 시간마저 우리에게 소중한 위로였다. 공립, 금전적인 어려움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외로움과 불안함을 매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때론 내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 이토록 힘든 길을 택한 것이 맞았던 걸까? 나는 후회가 밀려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지치는 밤이면 오빠는 항상 우리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꼭 이 고생 끝에 보람을 되찾을 거야. 나랑 함께라면 못 견딜 일 없어. 라며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지출을 아끼려고 신문지로 창문을 막아 추위를 버텼고 쌀밥 대신 고구마죽으로 허기를 달랜 적도 많았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며칠간 촛불을 켜고 저녁을 보내기도 했다. 그래도 그 시절 서로를 바라보며 아직 우리에겐 내일이 남아있다는 믿음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복립, 부부싸움도 없지 않았다. 사소한 감정이 폭발할 때면 어린 내가 속상해 아파트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훔친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오빠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었다. 부부라는 건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거야. 우리 누구보다 단단해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금 힘이 났다. 공립, 친정 부모님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었다. 힘겹게 살다 보니 각 부부에게 닥쳐왔다. 진우 오빠의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 자립하게 되었고 그 덕에 오빠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생활이 조금씩 안정될 무렵 나는 처음으로 우린 정말 부부구나. 부모님 품이 아닌 우리가 서로에게 집이 되어가는 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이따금씩 집에 작은 꽃화분 하나를 드리거나 남은 돈으로 새벽 시장 만두를 사서 둘이 나눠 먹는 사소한 기쁨도 누리게 되었다. 매일 밤이 지날 때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우리 둘의 손을 맞잡는 마음만큼은 조금도 가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고생이 언젠가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 믿었다. 그렇게 매일매일 희미하지만 단단한 믿음으로 서로의 삶을 버티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오롯한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움 내장, 그리고 가족과의 화해. 우리 부부는 결혼 후 3년이라는 시간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때론 사회적으로도 외댐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만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버틴 시간들이 쌓이자 어느새 힘겹던 시절도 조금씩 여유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오빠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사회에 나가 각자의 길을 찾아나갔고 오빠 역시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의 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곁을 등지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그 결정에 후회는 없었지만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나왔던 내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다시 연락할 용기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무모하게 상처만 남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내 부모님을 한번 찾아뵐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널 걱정하셨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 사실 나도 오빠의 입을 빌려서라도 부모님과 다시 만남을 바라고 있었던 터라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집 앞에 도착하니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과 익숙한 문간방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때 손끝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해 그리움 때문에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잠시 얼어붙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 팔을 벌리며 저를 껴안아 주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서 계시다 살짝 고개를 돌리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눈물은 멈출 수 없을 만큼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 오해와 미움, 그리움, 죄송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리 늦게 왔니? 엄마는 하루도 네 걱정 안 한 적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꼭 붙잡은 손에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네가 괜찮게 잘 산다면 아버지는 그걸로 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마음속 짐이 조금은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오빠 역시 아버지께 고개를 깊이 숙이며 부족한 저를 믿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민지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오빠의 등을 두드려 주셨고 어머니는 연이신 눈물을 훔치며 식탁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밥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좋아하던 반찬을 가득 차려주셨고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의 서운함,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을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조용히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종이 공장으로 돌아와 가업을 함께 이어가길 권유하셨습니다. 솔직히 나는 집과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과 살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진우 오빠 역시 지금보다 안정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곧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 꼭 아버지의 일을 제대로 배우면서 함께 살아갈게요. 그 순간 어린 시절 꿈꿔왔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금 내 인생에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오해로 멀어졌던 시간들, 그 서운함과 아쉬움은 따뜻한 포옹과 밥 한 끼로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단잠을 잃었고 새벽녘에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선택하고 실패도 경험했으며 결국 다시 돌아오는 용기를 배운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 부부는 부모님과 더욱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함께 지냈고 진우 오빠는 아버지 밑에서 공장 일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진우 오빠를 아들처럼 지도해 주셨고 어머니 역시 내게 딸로서 따뜻함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진짜 성장이라는 건 실패와 후회, 용기와 화해를 모두 겪어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부부가 겪었던 시련과 이별, 그리고 다시 만남과 화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다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게 해준 부모님과 남편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언제나 품고 살아가겠다고. 가업을 이어봤다. 그리고 다가온 뜻밖의 실양. 가족과 화해하고 나서 우리 부부의 삶은 한층 안정된 길로 접어드는 듯 했다. 어린 시절 익숙했던 집과 다시 가까워졌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한지 공장에 진우 오빠와 함께 나서게 되면서 나로서는 처음으로 가족의 전통을 제대로 물려받는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아버지는 가을이 오면 종이 생산이 한창 늘어난다며 진우 오빠에게 기본적인 제조 기술부터 공장 전체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가르쳤다. 내가 옆에서 지원하며 공장의 행정과 거래처 관리를 맡았다. 어릴 때 장난처럼 만지던 한지가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시장으로 나가 팔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서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는 상품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며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아버지의 신뢰 아래 우리는 과감하게 생산량을 늘리고 최신 기계를 도입하며 한지 공장의 규모를 2배 가까이 키웠다. 지역 문화센터와 협업해 한지 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공장은 점차 울산에서 손꼽히는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우리 가정에도 더욱 밝은 소식이 찾아왔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다. 어머니는 손주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이 공장을 지켜왔으니 이젠 손주도 이 고장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흐뭇해하셨다. 그러나 평온이 길었던 만큼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늦가을 새벽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 내가 공장 사무실에서 회계를 정리하고 있던 찰나 어머니가 허겁지겁 공장으로 달려와 아버지가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나와 가족 모두에게 깊은 슬픔뿐 아니라 거대한 책임감을 동시에 남겼다. 어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셨고 나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공장 직원들 중엔 아버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기에 그들의 상실감도 무거웠다. 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위로하고 행정적으로도 부모님의 역할을 대체하려 애썼다.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집과 이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책임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 즈음 공장 운영은 위기를 맞이했다. 예기치 못한 지출과 매출 감소, 부모님 세대의 손님들이 점점 줄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부재한 자리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붙잡으며 겨우겨우 버텨나갔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다 다짐했고 어머니도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와 손주 돌보기에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 끝없는 슬픔도
예기치 못한 시련도 결국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나와 진우 오빠,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마음으로 한데 묶인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다. 연이은 비극,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세상과의 이별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우리 가족에게 연거푸 시련이 밀려들었다.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허전함과 책임감을 힘겹게 메꾸고자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진우 오빠는 공장 일에, 나는 아이 돌봄과 집안 살림, 그리고 경영 지원에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가족 누구에게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식사 자리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눈에 밟혀 어머니는 종종 눈시울을 붉혔고 나 역시 밤이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따스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 나도 모르게 침대맡에서 눈물이 쏟아지곤 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까운 친척 중 한 분이 크게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빠와 나는 병원을 오가며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나섰고 어머니 역시 친척 집에서 밤을 새우며 간호를 도왔다. 한창 공장이 안정되어야 할 시점에 가족 전체가 또다시 상중과도 같은 우울함 속에 눌려 있었다. 당시 아이는 이유 없이 자주 아팠고 나는 아이 곁에서 밤을 새며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닥치는 걸까? 나는 원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했다. 심지어 공장도 연이은 악재에 시달렸다. 아버지의 부재로 리더십에 빈틈이 생기고 숙련된 직원들이 미래를 걱정해 타 지역으로 이직하는 일이 잇따랐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일부 거래처까지 불안감을 내비쳤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직원들과 일일이 면담을 했고 진우 오빠 역시 현장 작업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잡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재정 악화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나도 진우도 지치게 했다.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이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머니에게도 연속된 아픔이 찾아왔다. 오랜 시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외삼촌이 결국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어머니는 죄책감과 슬픔에 깊이 잠겨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 곁에서 모든 게 엄마 탓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울었고 아이는 엄마와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우 오빠는 가족을 위해 본인 건강조차 챙기지 못한 채 새벽까지 공장에서 일했다. 가끔 그의 손나디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나는 하루라도 일찍 이 힘든 터널이 끝나길 바라며 기도하듯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갑자기 심하게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당장 병원으로 옮긴 결과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탈진 진단을 받았다. 나는 비로소 남편과 가족의 건강이 모든 것의 출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무리 가업이 중하고 책임이 무거워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쓰러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연쇄적 불행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공장 직원 중 몇몇이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며 자진의 밤샘 근무를 도맡았다. 친정가족과 친구들이 번갈아 찾아와 아이를 봐주고 반찬을 챙겨왔다. 오빠가 회복해가는 동안 나는 아이와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공장 경영의 기본적인 부분만 겨우 유지했다. 주변에서 이 집안은 왜 이렇게 굴곡이 많나? 저 젊은 부부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소리마저 들렸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한탄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여서 이만큼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새겼다. 매일 아침 남편과 아이, 어머니에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자고 작은 인사를 건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결국 연이은 아픔의 고비마다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고 과거에 품었던 원망과 미움조차 시간의 강을 따라 조금씩 사라졌다. 다시금 가족이라는 단어의 힘을 실감하며 현지 공장의 존재 이유 역시
우리 부모와 조상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지나고 보면 그 모든 비극조차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바탕 위에 어렴풋이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믿게 되었다. 그 신랑인 모모 진겐잭이 오랜 친구의 등장과 가슴 아픈 전환점, 연인 가족의 아픔과 파도 같은 시련을 조금씩 극복해갈 무렵 내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뜻밖의 찾아왔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절친했던 혜진이가 불쑥 연락을 해온 것이다. 우리는 학창 시절 수많은 추억을 쌓았고 서로에게 가장 깊은 고민도 털어놓는 각별한 사이였다. 그 후 각자의 삶을 살면서 연락이 뜸해졌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혜진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혜진이는 최근 이혼을 겪었고 남편의 경제적 지원도 전혀 없이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예전에 밝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지친 눈동자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고민 끝에 친구를 돕기로 결심했다. 마침 한지 공장에는 믿을 만한 회계 담당 인력이 필요했고 혜진이가 상경 공부도 하고 기본 회계 실무 경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우리 공장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난 정말 든든할 거야. 나는 진심을 다해 제안했다. 혜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 민지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오랜 근무자 몇몇이 갑작스레 퇴사를 통보했고 일부 거래처의 입금과 지급 내역이 평소와 다르게 불투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처음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혹시 내가 경영에 너무 신경을 못 썼나 자책하며 혜진이에게도 조심스럽게 회계 자료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 무렵 남편 진우 역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때때로 핸드폰을 받지 않거나 어딘가 산만해 보였다. 나는 늘 바쁜 남편의 고단함 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알 수 없는 찜찜함을 떨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밤중 우연히 사무실에 들렀을 때였다. 회계 문서를 확인하던 도중 일부 거래 영세서와 영수증이 중복되고 혜진이 이름으로 처리된 비용 청구 내역이 지난달과 다르게 상당히 부풀려져 있음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나는 별말 없이 혜진이와 진우의 어느 주말 회사 창고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낮은 목소리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목격했다. 며칠 후 나는 혜진의 핸드폰에서 남편과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업무 연락이 아니라 분명히 감정이 섞인 문장과 사진이었다. 나는 며칠 밤을 지새우며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꺼낼 수 없을 만큼 나의 신뢰와 정서적 기반이 처참히 무너지는 충격을 경험해야 했다.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고 또다시 울었고 어머니에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꾹꾹 숨겼다. 오빠와 혜진의 행동을 모른 척하는 것도 그렇다고 폭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나날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슬퍼만 할 수 없다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차분히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물증을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공장 내 남은 신뢰할 직원들에게도 조금씩 상황을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내 편을 만드는 준비를 시작했다. 오랜 친구라 믿었던 혜진이와 인생을 함께하겠다 맹세한 남편의 배신 앞에 나의 모든 감정과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았지만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노동에 땀을 흘리던 선한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했다. 진실의 발견과 배신, 이상한 낌새와 불안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 회계 장부에서 나타난 미묘한 실수와 자주 바뀌는 장고, 일부 연쇄 퇴사자들의 속삭임, 우연히 목격한 남편 진우와 혜진의 친밀한 분위기,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추어져 가며 내 마음은 점점 더 어두운 터널 속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 나는 단순히 육체적 피로가 남편과 내 사이의 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삶의 의지를 되찾은 혜진이에게도 한치의 의심조차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침묵이 맴돌았고, 회사 내에서 조금씩 퍼지는 잡음이 내 귀에도 스며들었다. 직원 한 명이 곰곰이 털어놓은 말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상우님, 요즘 회계 쪽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또 사장님과 회계팀장님, 혜진, 야근 후에 종종 같이 퇴근하시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직원들 걱정이 많아요. 수많은 의구심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나는 마음을 다잡고 직접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끊임없이 자료를 뒤지고 출퇴근 기록을 확인했다. 혜진의 컴퓨터에서 잊혀진 이메일 내역과 내 명의로 이체된 근거 없는 속눈 우울증 앞에서 나는 점점 입을 틀어막고 울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한 뒤 창고 앞에서 나는 둘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다음 날 혜진의 책상 서랍에서 수상한 청구 서류와 현금 잔액 기록을 발견했다. 봉인된 봉투에는 우리 회사 도장까지 위조된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내가 직접 거래한 적 없는 업체와의 높아진 금액 계약, 그리고 혜진 명의의 송금 내역이 그 증거였다. 그제야 남편 진우가 매달 회사 비자금 결산일만 되면 이유를 대며 야근했던 이유, 내가 알지 못한 장기간의 외금 명목이 모두 설명되었다. 진우와 혜진, 두 사람이 회사의 재정을 일부 공모에 유용했고 처음엔 단순한 편의와 신뢰의 명분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아이를 바라보며 나조차 망가지면 이 아이는 누가 지킬까 자문했다.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카드 명세와 잔고, 회사 복식부기 장부까지 스스로 점검했다. 혜진 역시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회사의 미래는 물론 아이와 어머니, 남아있는 직원들의 생계가 내 손에 달렸으니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만 나무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아버지의 옛말이 떠올랐다. 드디어 증거 준비가 모두 끝났고 나는 진우와 혜진을 조용히 사무실로 불렀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증거를 꺼내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진우는 변명하기 바빴고 혜진은 처음엔 아니라고 부정하다 끝내 울음이 터졌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고소 절차와 이혼 서류, 회사 내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생의 가혹함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깨달았다. 참담하게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서기 위한 결의와 엄마로서의 책임, 그리고 회사 대표로서의 무거운 각오마저 단단하게 다잡았다. 다익은 인기 자칭 배덕, 진우와 혜진의 배신이 만천하에 드러난 뒤 내 마음의 바닥은 그동안 겪었던 어떤 고난보다 깊은 어둠에 잠겼다. 오랜 믿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절망, 사랑과 신뢰라는 단어의 허망함 앞에 몸서리를 쳤다. 한때는 인생의 반려자임을 믿었던 남편과
가장 든든한 친구라 여겼던 혜진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내 자신까지 부서지는 듯했다. 나는 침대맡에 앉아 가만히 숨을 죽이고 아이가 잠든 밤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내가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내 뒤엔 아들이 있었고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계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온 가족이 피땀으로 일궈온 한지 공장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몫이었다. 수많은 밤, 잠드는 대신 장부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차가운 현실과 씨름했다. 몸도 마음도 고단했지만 오히려 그 극한의 고통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나는 법적으로 그리고 회사 내적으로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갔다. 진우와의 이혼, 혜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 회사의 재정 구조와 거래처를 직접 점검하고 가장 믿은 직원들과 힘을 합쳐 뿌리까지 뒤흔든 불신을 차근차근 복구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수없이 상상하며 한 번 더 정직함과 신뢰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겼다. 처음엔 모든 것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있다는 확신이 새로웠다. 근로자들도 내 아픔을 공감했고 낡은 공장 한 귀퉁이에서 새벽까지 함께 일해준 직원들 덕분에 조금씩 희망이 싹텄다. 사람들이 내 뒤에서 수군댔던 저걸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시선도 이제는 오히려 나를 더욱 꼿꼿이 세웠다. 아이 역시 내 변화에 힘을 보탰다. 어느 날 아들이 잠결에 작게 속삭였다. 아픔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나는 내내 두려웠고 의심했고 또 수없이 쓰러졌다. 하지만 봄마다 피어나는 한지 공장의 꽃들과 아름답게 물드는 종잇장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소박한 희망이 조금씩 내 마음을 채웠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도움을 마다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그리고 반듯한 삶의 모범을 보여줬던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나는 다시 가족과 회사의 중심이 되었고 매일같이 현장을 누비며 한지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어떤 상처도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지난 배신과 쓰라린 시간들은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지만 그 때문에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그리고 내 뒤를 잇는 여성들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동료와 가족의 응원, 그리고 회복의 시작, 진우 가족이었다. 그들의 작은 응원과 따뜻한 관심, 가슴 깊이 스민 연대감이 있었기에 나는 비로소 무너진 삶을 한 조각씩 다시 이어나갈 힘을 얻었다. 회사에 큰 위기가 닥친 뒤 많은 직원들이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몇 명의 오랜 직원들은 사장님, 저희가 함께 옆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로 용기를 주었다. 그 중에는 아버지 때부터 한지 공장에서 일했던 나이 지긋한 기사님, 밝은 에너지로 팀을 이끌던 젊은 대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은 한 직원이 남모르게 집으로 반찬을 챙겨왔다. 사모님, 요즘 식욕 없어 보여서 집밥 생각날 때 언제든 드세요. 그 음식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와 내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진심 어린 연대였다. 또 다른 직원들은 야근을 자처했다.
요즘 일손 부족해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장님은 공장만 믿으세요. 정리정돈이 엉망이었던 창고도, 업무가 몰려 허덕이던 현장도 하나둘씩 동료들의 움직임으로 질서를 되찾았다. 가장 든든한 울타리는 역시 가족의 존재였다. 어머니는 내 곁을 한치도 떠나지 않았다. 날마다 아침이면 찬 손을 꼭 쥐고, 밖에서는 네가 사장님이지만 집에선 그냥 딸이야. 허물없이 울어도 돼. 라며 다정하게 다독여 주셨다. 가까운 친척도 가끔씩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어려운 법적 문제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도 받았다. 함께 울고 함께 일하며 필요할 때는 어깨를 내어주는 동료와 가족이 있었기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동료와 가족, 이웃들에게 받은 신뢰와 믿음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꿈도 품게 되었다. 직원들의 복지를 더 챙기고 필요한 사람에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가슴 아픈 결말, 그리고 새로운 길.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장면이자 또 한 번의 전환점이었다. 진우는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양육권도 나에게 돌아왔다. 혜진 역시 회사의 피해를 배상하게 되었으며 내 인생에서 더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의가 실행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내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타인으로 미래를 약속하던 모습까지 전부 거짓이었던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몰려갔다. 하지만 내 곁에는 지켜야 할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다시 시작된 한지 공장이 있었다. 초기에는 일상을 회복하는 것조차 두려웠고, 사람들이 곁을 떠날까, 다시 배신당할까 하는 불안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집과 공장을 오갈 때면 나도 모르게 문을 바라보고 허탈했던 밤들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민지야, 인생은 고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면 언제든 네 몫의 기쁨이 찾아온단다. 이 말처럼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삭힌 시간이 조금씩 내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 내가 겪은 배신과 고통, 그 속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로지 나 자신과 끝까지 곁에 남아준 가족만이 진짜 의지가 된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한지 공장의 일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진우의 어깨에 의지하거나 누군가 해결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다짐하며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공장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매일 소통했다. 나는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기계 소음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과거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거나 외로움에 무너지는 대신 나와 동료, 아들, 어머니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새겼다. 가끔 지나간 어려움을 돌아보면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반복됐을까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실패, 좌절의 시간 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한 번 더 상처받기 두려워 사람을 멀리하기보단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지켜보며 신중하게 관계를 쌓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 아들과 내가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믿음과 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었다. 어머니와의 대화, 동료들과 나누는 웃음, 그리고 매일 공장을 둘러보며 확인하는 작고 단단한 변화들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립의 기쁨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모든 여성과 힘든 시간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이토록 아픈 결말 끝에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나만의 길을 조금씩 찾아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다시 당당한 미소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